자, 부동산 활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목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론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목차는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경제론이 있고 시장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는 좀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학계론 세부시험 범위 내역 그래가지고 해서 보면 거기에 쭉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 본 분도 있죠? 이 시험 목차예요, 목차. 그래서 원래 여기 시장론에 가면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지론하고 지대론이 있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가 조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에 활동론에서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뭉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용은 출제 빈도가 없어요. 출제 빈도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개발론은 평균적으로 2개. 많이 나오면 4개까지. 관리는 한 문항에서 딱 2문항. 평균 한 문항. 마케팅에서 나오면은 한 문항. 이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지대론. 나오면 하나. 입지론에서는 근래 나오는 게 하나 정도. 계산 문제 있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이나 그런 계산 문제 정도로 언급을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 편이에요. 옛날에는 도시공간 구조에서 하나 나오고 그래서 입지론에서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근래는 한 2개, 최대 많이 나와봐야 3개를 안 넘어가요. 그런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도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 전략 그거 하나면 돼요. 10년 사이에 마케팅 전략에서 95% 이상이 나왔어요. 거의 100%. 그러니까 거기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나 맞출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마케팅 전략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마케팅 전략이 3가지 있어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이게 3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렇죠? 그 3가지 안에서 시장 점유가 SP하고 4P 믹스가 있으니까 그게 활용성이 제일 크다라고 우리가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하면서 지펠이라고 하는 냉장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거 예를 들어서 STP 이거 쭉 해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제 자꾸 하면 또 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 보면 부동산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부동산 이용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토지 이용 활동이 있을 때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은 모든 부동산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부증성의 원리 배웠죠. 부증성의 원리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필요로 하고 또 부증성에서 파생된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또 뭐가 필요로 한다. 최유효 이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있어요. 그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크면 큰 거를 우리가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얘가 작은 거를 무슨 이용?
그러니까 결국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집약 한계점까지. 얘는 어디까지? 조망 한계점까지.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할 때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얘를 상한선으로 얘를 하한선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평할 때 또 설명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이 구간에서는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고요. 이 점에서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고요. 이 구간에서는 한계 수입보다 뭐가? 한계 비용이 큰 구간이에요. 그죠? 어느 구간에서 최유효 이용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어디서 최유효 이용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홀수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같아지는 점. 우리가 그때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 하면서 설명했다고요. 여기는 과소개량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지 면적에 비해서, 부지 가치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층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적인 뭘 해야 된다. 추가 투자를 통해서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층수를 올려야 될 것이고, 이 점은 과대개량이 된 상태예요. 시장 수에 비해서. 건물의 층수가 너무 높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유효 이용 상태는 한계 수익과 뭐가?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 여기에서 최유효 이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거예요. 이 점이 집약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어디 점까지만, 집약 한계점까지만 우리가 건물을 층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요거밖에 없어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을 초과할 때 최유효 이용이 발생하고, 반대 경우는 최유효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최유효 이용이 발생하는 것은 한계 수입하고 뭐가?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라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농지연금은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험에서 추가로 정리해 드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거를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농지연금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시험이 임박하니까 간결하게 여기까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월이니까 9월달 넘어가면 뭐 새로운 거를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분량을 자꾸 늘리면 안 좋아요. 분량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계속 돌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용어가 익숙해지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9월달 넘어가면 새로운 거 더 하려고 하실 필요 없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 사이에 법 개정이 됐건다 해가지고 이건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안에서 정리만 잘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틀린 게 4번에 집약 한계랑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져서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집약도는 그거는 조방 한계를 얘기를 하고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집약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번에 보면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즉 집약도가 높을수록 집약적 토지용이 되고요. 낮을수록 조방적 토지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증여에 대해서는 그냥 용어 알아두시면 돼요. 입증여가 뭐가 입증여라고 그랬어요? 경영을 잘해서 얻는 그 이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좋아서? 입지 조건이 우수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입지잉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입지잉여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동일한 지점이라면 각 산업의 기업 경영에 의한 부가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입증료는 서로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생각 틀렸죠. 도심에 입지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입증료를 기대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산업에 입증료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업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건물을 고층화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만. 그래서 왜 목축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용어상에서 직주분리 아시죠? 이게 이쪽에서 쓰는 용어가 주로 이거예요. 그냥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10년 사이에 나온 거는 얘만 2번 나왔어요. 그리고 끝인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주분리는 뭐를 직주분리라고 그래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직주분리라고 얘기하고. 그죠? 직주접근은 나갔던 가구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직주접근이라고 그러죠. 외곽에 나가게 되면 이게 싸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도 뭐가 커지면, 교통의 증가분이 커지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 네. 그 우리가 뭐라 그랬다? 직주 접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계지는 아시나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간혹 가다가 문제상에서 자가의 한계지 있죠. 그 다음에 차가의 한계지라고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겠어요? 예? 얘가. 이때 이 자가, 이게 이 자자고요. 이게 이 차자인데, 이게 가자는 집 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들이 한문으로 쓴 걸 그대로 옮겨와서 표현이 불분명해요. 그냥 유추 적용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서 할 때는 직장하고의 이 출퇴근 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집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는 좀 더 원거리까지 갈 수 있죠. 거리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올까봐. 뭐 이쪽이 왜냐면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선생들이 대충 이 안에서 그냥 돌아가서 문제 하나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도시 스프롤 현상 아시죠?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 회춘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도시 회춘한다는 표현은 안 쓰고 지금 도시 재생을 써요.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저소득층이 중고소득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데가 홍대, 경리단길. 지난번에 제가 홍대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어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이용에 대한 관계에서, 직주분리는 그 도심의 환경 악화, 고지가, 교통의 발달 등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보면은 공동화 현상은 직주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도넛 현상 아시죠? 예. 예, 이제 직주분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출근해서 사람들이 도심에 모여 있다가 퇴근이 되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야간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도넛 현상이라고 그러죠. 직주 접근은 교통의 발달, 도심의 재개발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된다 그랬을 때 교통의 발달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 돼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것들. 지가와 토지용 관계를 보면요. 지가와 토지용의 집약도 사이에서는요. 환류의 원리가 설립되는데 이게 피드백의 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가가 비싸면 토지용의 집약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질 것이고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지가가 어떻게 돼요?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토지의 형태를 쭉 봤을 때요.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땅값이 어떻게 돼요?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드백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를 번역해서 환류의 원리다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먹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스프롤 현상은 주거지역 외 상업이나 공업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스프롤 현상은 도심보다는 어디에서 주로 발생해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죠. 옛날에 틀린 문제를 그게 준 거예요. 도심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직주분리의 과정에서 도시 회춘화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직주분리가 아니라 직주 접근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도시 회춘화. 그래서 요즘은 도시 회춘화라는 표현 안 쓰고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도시 재생.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게 예전에 이 단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예, 이걸 그냥 회춘화라고 부동산 학자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낸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이후로 표현이 뭐로 바뀐 거예요? 도시 재생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기 7번에 가시면 특정의 지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을 한계지라고 할 때 거기 보시면 그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에 비해서 가까운 곳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겠죠. 얘가 좀 더 멀리 나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표현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는 쓸 수 있어요. 토지의 분류 있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필지, 획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한계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그런 용어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로 가시는 거예요. 얘는 쉽게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와요. 쉽게 나오는데. 그러면 복합개념 관리 아시죠? 복합개념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쵸? 계약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인력관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경제적 관리. 토지의 소유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한 경우 있죠.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인 거예요. 이건 측량을 실시한 거니까. 소유권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서 그거를 조정한다 그러면 법률적 관리가 되겠으나 이거는 단순히 경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리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 관리.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리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것도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인 거예요. 건물의 토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래서 약간의 뭐 증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게 복합 개념의 관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자산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가 있고 이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가 있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관리. 얘는 그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관리에서 관리자가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그러니까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그렇죠? 재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건데,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은 무슨 관리라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여기 자산관리. 생각해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게 이 관리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아시죠? 에너지 관리는 어디서 하겠어요? 시설 관리겠죠. 그걸 자산 관리다 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줘요. 그러니까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게끔 줘요. 그러니까 그걸 틀리는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수업 시간에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건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별표해 드렸던 거죠. 자가관리 아시죠?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 이렇게 얘기하고, 위탁관리, 외주관리 또는 간접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 장점과 뭐가 있고 단점이 있고 얘네 장점과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죠. 서로 크로스라고 그랬죠. 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가관리는 단독주택 이게 소규모 건물에 쓰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다 했잖아요. 모든 관리를. 법률적인 거,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집에 만약에 형광등 갈 일이 있으면 바깥 양반이 갈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약도 그 양반이 했을 거고. 안 그런가요? 그래, 표정이 보니까, 그래. 무슨 소리야. 모든 건 다 내 손에 있는 거야. 뭐 다 이런 거죠.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밀 유지가 강하죠. 그때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떠들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안 되죠. 옛날에 여러분 집에 있던 왜 가정부라든가 운전기사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떠들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근데 얘는 단점은 뭐겠어요? 일단 매너리즘이 있죠. 이런 거죠. 저걸 손을 봐야 되겠는데 저게 작년 장마도 버텼는데 올해도 버텨주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내 거니까 그냥. 얘네는 그게 돼야 안 돼요? 무사 안일주의가 탈피되죠. 왜냐하면 수수료 받고 관리해 주니까 정해진 계획에 따라 다 손볼 거 다 손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쭉 한 번씩 보시면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특징적인 것만 빼고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한테 예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뭐예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위탁을 준다고 해서 모든 걸 위탁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건물이라 할지라도 경비가 필요 없는 건물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또 청소에 대한 것도 층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불분명해요? 이게 불분명해요. 이게 저기 다른 학원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 나가는 학원에 보면은 이 층마다 소유자가 틀려요. 근데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에게 아마 용역을 줬나 봐요. 근데 이분은 용역 계약이 이 복도하고 계단 청소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이 용역을 준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화장실 청소도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화장실 청소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했겠죠.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컴플레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둘이 부딪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청소 계약에는 화장실도 당연히 들어간 거지. 무슨 소리냐. 이 돈 받고 누가 그거까지 해주느냐. 이래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혼합관리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불분명해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데 틀리게 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혼합관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또 뭐도 했냐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요, 부동산 관리회사 있죠. 관리회사가 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차자 선정 기준 얘기했었죠.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자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주거용. 유대성.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이들 많으면 집 구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런 거 했잖아요.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렇죠. 우리가 관리 활동에서는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임차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주거용은 유대성 또는 일치성, 이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뭐 얘기했다? 가능 매상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은 뭐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사무실하고 공업용 부동산 적합성 얘기했을 때, 제 옛날에 강의하던 학원에, 학원 바로 옆에 같은 층에 단란주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녁에는 아주 수업할 때 야릇한 낮든 뭐 그런 거, 문만 열면 하니까 그 카페 음악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거 하면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자 선정 기준이 있죠. 임대차 계약이 있죠.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그렇죠.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산업역군으로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비하할 때 이렇게 썼다고.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고 그때 했었다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냐면, 이거 했죠. 유지활동하면서 이렇게 적어드렸죠. 예방적, 일상적, 대응적 유지활동.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은 좀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기술적 관리 주어져 있고, 혼합 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5번에 보면 토지의 측량 및 경계 확정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무슨 관리에 해당이 돼요? 이건 기술적 관리가 돼요. 그죠? 근데 토지 도난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죠. 불법 점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확대시켜 준 거고, 실전에서는 이렇게는 안 주고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죠.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자산관리 있죠.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 매입과 매각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4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 에너지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관리한 건 틀렸겠죠.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 시설 관리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기업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그러면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어떤 독립적인 부동산 회사의 부동산 관리나 모기업의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 부동산 관리는 무슨 관리? 기업 관리라고 그래요. 이게 기업 관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보면은 계열사 두잖아요. 참고로 이 대기업에서 무슨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들어가는 애들 있죠. 무슨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그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러 다니고 토지를 거기 안에다가 이제 뭐 건물제에서 뭐 마트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지을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찾거나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관리를 무슨 관리를 하냐면 기업 관리라고 그래요. 참고하셔도 돼요. 기업 관리가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뭐는 알아야 돼요? 자산 관리는 알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근데 나온 애들은 죽어라고 나와요. 계속.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회 때부터 27회 때까지 시험 본 학생들만 중요하고 28회 학생들은 몰라도 되는 논리는 없어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재구성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게. 자,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요. 4번에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5번에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은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요. 예전에 학개론에 권리분석이라는 단원도 있었어요. 예전에 학개론에 권리분석,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있었다가 편제가 새롭게 조정이 되면서 권리분석, 그 다음에 중개 이런 건 다 빠진 거예요. 컨설팅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인 분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중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잖아요. 권리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민법이라든가 공신 다 다룰 테니까.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굳이 그런 법률적인 관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5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중에서 법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답이 1번에 무슨 관리? 인력 관리. 아까 저기다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게 틀리게 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그거 3개 알아두면 어차피 틀리게 줄 수 있는 요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숙지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경제적 관리는 임대차, 계약, 예약 및 이렇게 쭉 나가죠. 계약 관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법률적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틀렸겠죠? 이제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느냐? 실전에서 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줬거든요. 그러면 선생들이 다시 문제를 재구성할 때 이걸 바꿔서 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그런 것 정도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해설해 보면은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해가지고 종류 쭉 깔려져 있죠. 그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거 외운다고 또 이게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을 때 대신에 그 309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고 해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의 장점, 단점 돼 있죠. 예, 그거는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익숙해지면 되니까. 왜냐하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저거예요. 관리 방식. 관리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주로 관리 방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7번에 가면 자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본인이 관리하니까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도 강하고요. 기밀 유지도 양호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인해서 참모 체계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는 얘기고요.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하는데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예, 무사 안일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매너리즘 뭐 이렇게 되고 타성 이렇게 하고 이 3개가 다 써요.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 같은 걸로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관리예요? 위탁 관리예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요. 위탁관리의 장단점 이렇게 보시면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면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때 설명은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관리하면서. 비용이 절대적 비용이 있고 상대적 비용이 있어요. 그죠? 위탁관리를 주면 일단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럼 일단 무슨 비용이 커져요? 절대적 비용이 커지죠. 지출이 커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수수료 받은 것만큼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용을 더 절약을 시켜요? 상대적 비용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예전에 한번 이 위탁관리는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문이 딱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의정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비용을 낮춰주느냐?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은 이걸 구별을 못한 거죠. 비용은 절대적 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다? 상대적 비용이 있다. 이걸 구분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죠. 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2인청 들어가면요. 2인청 때 2인청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내 하게 되면 이제 정답심사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고 거기서 뭐 회의를 거쳐갖고 이거는 뭐 해당이 없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고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간이 그 다음 연도 한 5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발표가 되죠. 그때는 이제 다른 검증단에게 보내주죠. 그거를 자료를 보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각각 이렇다. 의견을 달라. 그래서 감정을 의뢰해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받아서 두 개의 논리를 쭉 비교하고 한쪽의 손을 들어주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거기에서도 만약에 아니다. 그래서 불복하면 이제 행정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기했지만 3심까지 가야 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니까. 그럼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거에. 그게 뭔 적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후실대회관 처음에 생각한 게 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괜히 문제 또 바꾸지 말고 멀쩡하게 답으로 해놓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그걸 지우고 또 바꿔버리면 대부분 틀려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애매할 때 처음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넘어가줘야 돼요. 바꿔서 맞추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안전한 착각이 아니고서는. 그래놓고 나중에 한 문제 때문에 됐느니 안 됐느니 막 그러면 무지하게 안타깝다고요. 학원에서 막 전화가 와요. 그러니 제가 강의 나가는 학원이 지금 저기 한 5개 되는데 5개 안에서 다 전화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가 다 틀려요. 그게. 각자 뭐 다른 게 걸려있는 게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미리 다 만들어 놔요. 제가 시험장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쭉 봐서 2인청 들어갈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건 미리 얘기했지만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선생이 넣어주기는 다 넣어줘요. 어쨌든 간에 꼬투리 잡아서라도 그때는 국어 공부하듯이 문장을 해체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넣어주긴 다 넣어줘요. 근데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확실한 것 같으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애들 있죠. 네, 그 중에서 확실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게 되면은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5번에 보면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고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4번에 보면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 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데 소규모 건물에 맞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얘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본인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 사람이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위탁관리 할 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위탁관리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정화조 이런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청소를 할 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해본 관리소장은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고가 날라와요. 한 번, 두 번 경고가 날라오면 그 경고가 날라올 때까지 버팅이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만큼에 대한 뭐가 이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한 번 정도의 정화조 청소비가 절약이 된대요. 그게 기간을 누적하고 하면. 그러니까는 그건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장이나 이게 날라오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지출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비용 절감 효과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번도 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을 때 이게 읽어보시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대충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관리인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기밀 유지와 보안 유지가 양호하다,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한다,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내용이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면서도 간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뒷장에 가시면 11번에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에 보면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때는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겠죠. 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는 과도기에 유용한 방식이고, 자 5번에 가면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13번에 가면 건물의 생애주기 나와 있죠. 건물의 생애주기에서 우리가 답으로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대가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요. 안정단계밖에 없어요.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있죠.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다. 안정단계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유용성은 신축 단계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죠. 신축이니까. 근데 경제적인 안정성은 어디서 잘 나타난다. 안정 단계에서. 거기가 어떻게 관리하에 따라 경제적 수명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번도 이렇게 돼 있죠. 생애주기 물어봤을 때 그 4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유지 보존 활동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로서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등을 해야 될 때는 2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물리적 내용수가 있고 경제적 내용수가 있으면 항상 어느 게 길어요. 물리적 내용수가 길어요. 경제적 내용수는 물리적 내용보다 절대로 더 길 수가 없어요. 물리적 수명이 다 돼서 건물이 철거돼서 없는데 경제적 수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14번에서는 그냥 거기 보시면 그 2번에 임차자를 선정할 때 주거용 부동산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연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래서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정박 임차인의 사전 확보 및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는 게 틀렸겠죠. 주로 매장용 부동산 등에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을 넣어줘야 돼요. 옛날 같으면 왜 1층에 식당이 있으면 지하에 다방이 있었고 2층에 뭐 당구장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느 신도시 가봤더니 건물에 1층은 만약에 맥도날드 햄버거면요 3층은 중국집, 그 2층은 피자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업종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이게 공동으로 쓰니까 주차장 공간 부지도 크게 쓰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중국집에 자장면 먹으러 갔는데 문역을 딱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짬뽕을 먹고 있으면 순간에 입에서 나가는 주문이 바뀌죠. 짬뽕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짬뽕을 먹으면서 무진장이 후회를 하죠. 다음엔 꼭 짜장면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해서 나중에 벼르다가 꼭 가면 꼭 어떤 인간이 거기서 다른 걸 먹고 있으면 글로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피자나 뭐 이걸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그 무슨 생각 들어요? 야, 다음에 우리 저거 먹으러 오자. 뭐 이런 식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차적 혼합을 잘하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비율 임대차 있죠. 기본 임대료가 얼마래요? 100만 원. 근데 1000만 원 초과 매상에 대해서 8%의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이죠. 예, 그러면 1,500만 원의 매상 수입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500만 원에 대한 8%니까 얼마겠어요? 40만 원. 그럼 40만 원과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두 개 합쳐서 얼마? 140만 원. 비율 임대차를 계산해서 구하라는 문제는 나온 선례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비율 임대차를 설명하면서 이론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이제 어떤 형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생들이 숫자만 바꿔서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럼 15번에 보면 역시 비율 임대차 조건이죠. 기본 임대료가 월 얼마? 120만 원. 매월 매출이 2천만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기로 했다? 4%. 그런데 어느 달에 매출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3,5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초과분이 얼마야?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에 대한 4%면 얼마 나오겠어요? 60만 원 나오겠죠. 그럼 120에다 60 더하면 180. 그래서 뭐 그런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쪽에 나오는 관리의 기출 문제는 다 간단해요. 16번에 관리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위탁관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시게 되면 17번 있죠. 관리방식별 장단점 그랬을 때 4번에 가면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인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저게 뭐지? 그러면 틀리겠고, 그죠? 첫 번째, 개발의 단계 있죠? 뭐 이거 했잖아요. 일곱 가지 단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문 쓴 게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이건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계략적으로 판단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고 없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분석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인 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있죠.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준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거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아시죠? 개발 위험 뭐 있었어요? 법적인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 있죠? 이거를 활용하는 거. 요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이용계획 확정된 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선분양. 또 흡수 분석 같은 경우. 선분양 이거 아시죠? 개발 사업이 100% 완공이 됐을 때 시간이 갈수록 뭐는 줄어들고 위험은 줄어들고 가치는 어떻게 돼요? 높게 형성이 되죠. 근데 초기 단계는 위험이 크니까 초기에 선분양하면은 개발의 위험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이거 체결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산에 LCT 얘기하면서 이거 설명해 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했었죠? 자, 여기 가면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거 했죠? 시장 분석이라는 거 했죠?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 했죠?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죠? 이게 선행 분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요, 요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리고 투자 분석, 요게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후행 분석이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고, 그죠?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모든 수요를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분화해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수요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한 뭐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이고,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전 단계에서 조사된 요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이게 시험 지문에서 한 3번 나온 거예요. 시장성 분석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니까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게 투자자료의 자금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 마지막에는 위험과 수익의 여러 가지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쭉 압축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 알죠? 뭐 있었어요? 자체 개발, 지주 자력 개발이 있죠. 지주 공동 사업 개발이 있죠. 얘하고 다르게 얘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있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투자자 모집형이 있죠.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 모집하듯이 투자자 모집형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쓰는 게 뭐예요? 사업 위탁 방식. 이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토지 신탁 방식하고. 그렇죠?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거는 사업 위탁 방식에서의 개발업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만 해요? 얘는 그냥 대행만 하는 거예요. 수수료 맞는 거지. 얘가 지분을 공유한다, 이익을 공유한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얘밖에 없죠. 그럼 개발 자금의 조달을 누가 해요? 수탁자가 해요. 수탁자가 신탁사니까. 개발 자금의 관리도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를 표현을 잘 써준다고요. 여기에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토지 신탁, 사업 위탁 그러니까 쉽게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을 잘 주니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쪽에.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하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내가 지금 용어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죠.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업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얘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음으로써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고, 얘는 뭐 받아서?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임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 BTL인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를 얘네하고 시험상에서 근래 어디까지는 써주냐면요. 얘까지는 나와요. BOT까지는. 얘는 운영권을 내가 먼저 갖고 들어간 돈 회수한 다음에 소유권 넘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정도 용어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수 있는지. 입지계수 계산하는 건 간단하게 줘요. 숫자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렇죠? 이게 되나요? 이거? 뭐 이런 것만 알아도 웬만한 거 다 맞춰요.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 크게 안 벗어나요. 그냥 이 안에서네요. 이 안에서. 그죠? 이거 배운 거는 기억이 나나요? 이거? 누구의 글씨인지는 몰라도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을 거라고요. 이거 다 적어줬을 테니까. 그리고 입지계수 같은 경우는요.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우리 교재 예습을 해오셨으면 편했을 텐데 335페이지 가보세요. 335페이지 가면 거기 자 31번 문제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다음은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를 볼 때 A도시가 B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물어봤잖아요. 이게 풀 시간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업 찍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수업도 부동산업을 안 내요. 이 사람들이. 찍었기 때문에. 안 풀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전자, 뭐 석유, 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자, 전체 고용인구가, 전국의 고용인구가 10,000명이죠. 예, 근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00명이죠. 그럼 10,000분의 4,000이면 0.4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A도시는 1,000명에 300이면 0.3이잖아요. 근데 B도시는 3,000에 1,200이면 0.4잖아요. 그러면은 제조업에서는 A도시가 B도시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커야 되니까. 근데 금융업을 가보시면 전국에 10,000명인데 5,000명이면 0.5죠. 1,000명에 500명이면 0.5죠. 3,000명에 1,500명이면 0.5죠. 그러면은 금융업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업을 봤더니 전국 평균이 10,000명에 1,000명이면 0.1이죠. 근데 A도시는 1,000명에 200명이면 0.2죠. 근데 B도시는 3,000에 300이면 0.1이잖아요. 얘 하나가 크죠. 입지계수가. 숫자를 가보면.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써도 되게끔 해준 거예요, 배열을. 그래서 무슨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부동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실전 계산 요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요령이 다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끌고 가는 거는 선생들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오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이제 314페이지 할 차례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